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 정자에다가 숫자는 0945번 누르셔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출발 새 아침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탑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준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릎팍도사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제명 독주, 터결 빠짐, 낙연 주춤,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제명 독주, 제명 독주, 네. 터결 빠짐, 서결 빠짐, 낙연 주춤. 낙연 주춤. 예. 정리가 되네요. 네.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예. 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네.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28.7%로 30%에 육박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14%, 이낙연 대표가 11.4%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 달 반 정도, 2달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투톱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이번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또 변할 네. 수도 있는 것인데 네네. 최근 이 주춤하는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텐데 예. 대선 후보와 관련되는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역 기반, 예.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있는지, 지역 세대 이념인데 예. 이재명 지사 이 경기도를 결집시키고 있는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기본소득이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네. 이것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연령대로 보면 20에서 40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세대 기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진보층에다가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념 기반까지도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특히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 중도층, 윤 총장을 지지해왔던 중도층은 어디로 갈까 궁금하실 텐데 그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흡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제명 독주 제명 독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윤 총장 지지율 빠지는 거, 이것도 왜 그런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 검찰총장이다. 이 예. 발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총장 지지율이 자신이 만들어낸 지지율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또 예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 기반은 이 현 정부 지지층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만큼 가장 큰 이유, 서결 빠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추윤 갈등 해소입니다. 네. 윤석열 때리기 반사이익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또 예. 대권 출마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한 결과이고요. 예.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 자체가 대장 윤 총장 쪽으로 국민의힘 또는 이 보수층이 여전히 지지율이 꽤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예. 한창 높을 때보다는
비교한다면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음을 좀 조심했을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삐짐이라고 제가 들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죠. 빠짐입니다. 네. 예, 예. 자, 주로 더 이제 발음에도 더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지지율 좀 보죠. 그 추세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그러니까 추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이를 분석드리는 것이 그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요. 예. 지난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1월 들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주 뭐 10% 20% 이렇게 뭐 초급등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30%대까지 내려갔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대로 또 반등하는 네네.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정평가도 내려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검찰 관련 갈등, 또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3차 유행, 또 백신 수급의 또 난감한 상황 예. 등이 좀 해소되면서 이 중도층도 유입이 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은 다이아몬드 지지층이죠. 예.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또 다시 결집하는 네. 결과로 보입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그 공매도 이거 지금 뭐 금지 해제하는 거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인터뷰할 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그 박용진 의원이 자신 이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냥 웃어버리시네요. 네. 네네.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예. 박용진 의원 하면은 또 네. 부동산 이슈가 아주 네. 각인돼 있는 네, 그런 네. 인물이거든요. 예, 예. 대추도사와는 또 동갑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또 방송 패널로 예, 예. 또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예. 활동하게 됐는데 아주 역량 있고 네. 단지 아직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이름 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네. 자, 소장님 그 이제 4월 보궐선거 70일 남았습니다. 보니까 그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당 지지율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는 상황인데 추세가 또 어떻습니까, 이쪽은? 최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예. 이 동반 효과죠. 연동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가 모두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경쟁력이 더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게 돼서 그 부산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울산, 경남과 함께 배 소장님, 네네. 잠깐 죄송합니다. 그 통화 좀 음질이 안 좋아서 조금만 띄어서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네네네. 부산의 경우에는 예. 부산뿐만 아니라 네네. 울산 또 경남과 함께 통계 처리가 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왔었고 예. 또 국민의힘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연초에 분석되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중요하지만 또 보수 야권에서는 이 후보 단일화가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여권 후보들은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이 반등 지지율 네네. 올라가는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예. 보수 야권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단일화가 좀 삐그덕거리면서 지지율에 또 영향을 또 받는 모습입니다. 자, 배 소장님, 지금 저 통화 음질이 안 좋아서요. 잠깐 끊으셨다가 제가 바로 다시 걸려서 다시 한번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끊어주시죠. 네. 자, 지금 다시 통화하는 사이에요. 청취자분들 지금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8736님께서는 아직 기간은 있지만 결국 1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3359님께서는 무조건 퍼주자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많이 퍼주세요. 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50원. 저희 그 FM YTN 라디오 주파수랑 똑같습니다.
945MHz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저희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왕 그 YTN 유튜브 검색하시 들어가시면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 사장님 다시 연결돼 있습니까? 네, 강풍 예고가 있었는데 뭐 그 영향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조정 내일 뭐 발표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2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완화가 좀 필요한 방역 수칙이 어떤 것일까? 역시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한 완화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등교 수업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5인 이상 제한 이 부분도 좀 완화해달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의 경우에는 또 학생 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등교 제한돼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의 경우에는 30대는 이 영업시간과 관련된 제한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자영업청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40대의 경우에는 또 학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등교 수업 제한을 좀 풀어달라. 뭐 영업시간도 좀 자유롭게 해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 손실 보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여론조사 민심 어떻게 나옵니까? 자영업자 이제 손실 보상제인데 이른바 뭐 100조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크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뭐 추가 부양책 어느 국가에서나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 손실 보상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10명 중 8명은 공감한다. 손실 보상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은 18.9%로 나타나서 물론 여야 간의 입장도 다르고 또 최근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100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여론조사 앞으로 하는 김에 이왕이면 좀 여당에서는 이제 손실보상 이걸 이제 추진하되 소급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뭐 불만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난해 어렵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을 바란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그런 사항도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손실보상제 관련 조사는 앞서 뉴스원과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도 2021년도 벌써 1월 지금 다 가네요. 빨리 지나갑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빨리 지나는데 하나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백신 접종 시점 좀 빨라지고 그래도 좀 뭐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은 분야별로 소망 어떤 소망들 가지고 있는지 뭐 조사한 거 있습니까? 올해 특히 많은 우리 국민들 소망했을 것입니다. 뭐 코로나 종식도 필요하고 경제 회복도 필요한데 K-스텝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개인의 수입 증가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수입,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수혜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뭐 수입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 소망으로는 두 번째가 내수 경기 회복, 또 생활 물가의 안정, 무엇보다 또 일자리겠죠. 고용 안정, 일자리 증가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회 또 외교 안보 분야도 소망이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사회 분야는 뭐
모두 다 예상했던 소망인데요.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 예. 또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의견이었고요. 예. 이 북한과 또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것도 우리 이 북한 관련 아니겠습니까? 예. 한미 관계 정상화 및 동맹 강화, 또 남북 대화의 재개, 남북 간 협력 강화에 또 소망이 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예리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엔 좀 경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다행히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올해 2021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당초 9%에서 3.1%로 올려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올해 초까지는 이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코로나19 확산과 또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약해지겠지만 예. 2분기부터는 이런 백신과 좀 치료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예. 경기 회복 그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그 성장 전망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지난해 10월 전망인 2.9%보다 예.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3.1%와 같은 수치고요. 예. 아시아 개발은행의 3.3%보다는 조금 낮지만 OECD가 제시했던 2.8%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예. 특히 이 주요국들의 그 경제 성장 전망치가 대부분 좀 낮아진 것과 좀 비교해 보면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0.2% 오른 것은 이 미국의 그 2% 상승 그리고 일본이 0.8%포인트가 오른 것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지만 독일이 마이너스 0.7%포인트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0.5,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2.2, 영국이 마이너스 1.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과 좀 비교해보면 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주파수 고지할 때 발음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자, 송 기자님. 네. 자, 그러면 그 코로나19 중심에 있던 지난해하고 올해를 합한 성장률 전망도 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IMF가 전망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2020년 그리고 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입니다. 예. 이 역시도 이제 11개국 그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1.5%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합산 성장률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6.5%, 스페인이 마이너스 5.9%, 프랑스가 마이너스 4%, 일본이 마이너스 2.2%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 합산 성장률에서도 조금 선방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했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IMF는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지난해 전망치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였던 5.2%에서 0.3%포인트가 오른 5.5%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 개발과 또 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이런 팬데믹 조기 종식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이 추가 재정 지원을 더 늘리는 등의 그런 상방 위험 요인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또 백신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그런 하방 위험 요인이 혼재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 정책 지원을 좀 지속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IMF는 우선 이 보건 분야 재원 확보와 또 모든 국가의 그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국제 공조의 강화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면 이 정책 지원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면서 예.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광범위한 정책을 좀 추진하고 그리고 실업자 재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조금 더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속 불가능한 그런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높아질 경우 이 주요 20개국에서 합의한 그런 기본 체계를 통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제시가 됐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국제 공조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생산성 향상 둔화나 또는 빈곤 심화와 같은 그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그런 동조화된 공공 투자와 같은 그런 국제 공조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번엔 좀 부동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격차 이게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던데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이 가장 비싼 아파트와 또 가장 싼 아파트의 그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좀 벌어졌습니다. 예. 이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를 기록했습니다. 8.5. 이 5분위 예. 5분위 배율이 뭐냐 하면은 예. 이 주택을 가격 순으로 이제 5등분을 해서 예.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예.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네네. 이 배율이 좀 높을수록 가격차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이 5분위 배율이 8.5니까 이게 상하위의 그 평균을 낸 아파트의 격차가 예. 8.5배 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억짜리와 네. 8.5억짜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 같은 예. 수치는 이 네.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됐던 네. 그 2008년도에 8.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싼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예. 1억 1,192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이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75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가장 비싼 상위 20% 아파트인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네. 9억 5,160만 원을 기록하면서 네. 전년 대비해서 2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밑에 하위 20%는 고작 몇백만 원 올랐는데 맞습니다. 상위 20%는 2억 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5분위 배율 변동폭이 컸는데 그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분포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제 지난 2019년 12월에 예. 이제 6.8%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8.5%로 이게 연간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이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 5분위 배율을 좀 살펴보면 대전이 5.7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5.4, 광주, 부산이 5.3, 경기 4.8, 대구 4.6, 서울 4.2, 인천 3.9 순이었습니다. 네. 권역별로 좀 따져보면 수도권이 6.6, 그리고 기타 지방이 5.6, 또 5대 광역시가 5.2 순이었습니다. 예. 특히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이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도에 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예.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은 전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낮아진 지역이었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서 주거 양극화가 좀 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 막 많이 오른 것으로 보통 얘기하는 곳이 세종시인데 네. 이거 빠진 거 보니까 그쪽은 그냥 골고루 다 비싼가 보니까 그쪽은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에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서울이 그 낮아진 게 눈에 띄는데 그 왜 그런 겁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예. 저가 아파트 가격마저도 좀 크게 오르면서 예. 배율이 좀 낮아졌다 이런 그 식으로 차이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이가 좁혀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1분위 아파트 값을 좀 살펴보면 예. 2019년도 12월에는 3억 7,019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는 4억 7,836만 원으로 예. 무려 이제 1억 817만 원이나 뛰어 올랐고요. 예.
같은 기간 이제 5분위 아파트 값도 좀 살펴보면 17억 6,158만 원에서 예. 20억 1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억 4천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예. 이를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배율은 좀 낮아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방의 경우 이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면서 국지적으로는 부촌이 형성됐던 반면에 서울은 전세난과 또 이 불안 심리가 좀 가중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바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 수요가 높았고 예. 이로 인해서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좀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송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경제 얘기할 때 우리 부동산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 거의. 네. 송 기자님 뭐 이렇게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분위, 5분위 차이 막 격차 벌어지고 이거 피부로 느끼세요? 네, 아무래도 현장을 다니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네.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 많이 올라 있고 그러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 기자님 사시는 곳에서도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예. 전세 매물이 가장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좀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예. 신혼부부라던가 좀 이런 소가족 분들 이런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집값 상승 이게 좀처럼 이게 뭐 이렇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까지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요? 네, 이 지난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을 매매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외국인들의 주택 건축물 거래는 모두 21,048건이었습니다. 전년보다 18.5%가 늘어난 건데요. 이거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좀 제외하고 2014년 만 건을 넘긴 뒤에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는 다소 좀 주춤해지나 싶었더니 지난해 이제 18.5%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한 겁니다. 예, 이 사실 뭐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인들을 주목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겠죠? 이 외국인 가운데. 네. 그 외국인들이 주로 매입한 지역 어디입니까? 네, 그 외국인들은 이제 주거나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는 주로 이제 경기 그리고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시가 4,700여 건, 그 다음에 인천이 2,800여 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서울은 전년 대비해서 23% 가까이 증가한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강남구가 395건, 서초구가 312건, 송파구가 2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한 것도 지금 국내 부동산 값 자꾸 이렇게 양극화하는데 작용을 사실 상당히 세게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인의 그 부동산 거래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에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좀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또 자금 조달 계획서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매매 제약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 국세청이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3명 중 1명꼴인 32%가량이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